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금 전 1차 경선 진출자를 공개했습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의 오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4월 14일, 15일까지 2일간 우리 당 대통령 후보자 선거에 총 11분이 입후보해 주셨습니다.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 등을 심사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차 경선 진출자로 총 8분을 모셨습니다. 후보의 성명은 가나다 순이고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한동훈, 홍준표 후보이십니다. 1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자들께서는 이번 경선 과정이 국민의 후보를 선출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경선 11명이 신청을 했는데 3명이 탈락을 했고 8명이 1차 경선에 진출했습니다. 8명 명단은 들으신 대로고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제 22일에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이 가려지게 됩니다. 네.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들 지난주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잇따라 만나고 있는데요. 그 배경이 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예비후보와 김경수 전 지사 그리고 김동연 지사는 오늘 경선룰 확정 후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국회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다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요즘에 오세훈 시장과의 회동 경쟁이 치열한 것 같군요. 네, 지금까지 홍준표 전 시장과 김문수 전 장관, 나경원 의원을 만났고 잠시 뒤 안철수 의원과도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중도 소구력이 높다고 평가받는 오 시장의 확실한 지지 표명이 앞으로 경선 과정, 더 나아가 본선에서도 큰 힘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오 시장은 만남 뒤 주자들에게 본인의 공약과 서울시 정책이 담긴 USB 그리고 자료집을 건네며 연대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각 주자들도 저마다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 뿐 아니라 당선되면 시행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주 부산과 울산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대구로 내려가 전통 지지층 확보에 집중합니다. 출마론이 무성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는 분위기입니다. TK의 지역구를 둔 의원은 YTN에 한대행이 대선 자체에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건 아니라고 본다며 지역 여론도 한대행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1차 경선 진출자를 대상으로 국민의힘은 내일 토론회 조추첨을, 모레는 후보자 비전 대회를 진행하며 숨가쁜 경선 일정을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오늘 경선 후보들이 한자리에서 만났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우선 오늘 아침 이재명 예비후보와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는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해 경선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헌정 파괴 세력이 다시는 권력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승리는 단순히 당이나 후보의 기쁨이 아니라 역사적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며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치열하게 경쟁하고 통 큰 단합을 통해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각축전을 벌이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경선은 주목도가 떨어진다는 우려와 함께 사실상 추대식이란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 예비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YTN에 1, 2위 차이가 얼마 안 나야 진짜 경선이고 1위가 압도적으로 높으면 추대가 되는 거냐고 반박했습니다. 사실상 1강이라는 평가를 의식한 듯 이 예비 후보는 최근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비방전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캠프 측은 YTN에 미래를 보여줘야 할 시기에 굳이 지난 정권의 잘못을 짚을 필요는 없다며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한다며 이른바 여유는 없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에 이어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통령목 재판관 지명 사건에 대한 평의를 진행합니다. 오늘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에 앞서서 효력 정지 여부가 결정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 오늘도 평의가 이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부터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어제도 오전부터 평의를 열어서 마은혁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을 토대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사건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이 대통령 지명 몫인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하자 시민단체와 개인이 잇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9건의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1건이 접수가 됐고 이 사건들 모두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접수가 됐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가운데 이틀 연속 평의가 진행되는 만큼 헌재가 그 전에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이 되고요.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효력은 본안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 효력은 유지되고 인사청문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헌재 판단이 언제 나올지 주목되는데 관련 사건들의 쟁점은 어떤 거죠? 네, 먼저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의 적격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 개인은 이 대통령이 지목해야 할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지목해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입장이고요. 국회는 인사청문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대행 측은 헌법 71조에 따라서 대통령 권리 상태일 때 권한대행이 직무를 대신할 수 있고 가처분 신청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국정공백을 메우는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이 보장된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위헌인지도 헌재는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두고는 권한대행이 현상을 유지하는 소극적 행정만 가능하다는 해석, 그리고 대통령이 권위 상태인 만큼 권한 범위에 제한이 없다는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찰 비상겸 특별수사단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비화폰 서버와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 압수수색 대상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 압수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찰 비상겸 특별수사단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이 경찰과 공수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막아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압수수색 범위는 비화폰 서버와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영장을 제시했지만 대통령실과 공관촌 내부 진입이 허용되지 않아 본격적인 압수수색은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월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는데요.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복원해 김 차장과 윤 대통령이 보안성이 높은 시그널 앱을 이용해 대화한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당시에 김 차장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직접 집행하지는 못한 채 임의 제출 형식으로만 자료를 전달받았습니다. 네, 경찰의 내란 혐의 이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면 형사소추될 수 없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어 원칙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소환이나 방문, 서면 등 조사 방법과 구체적인 조사 시점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경호처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전망입니다. 경찰은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대통령 집무실 CCTV도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 안전가옥 CCTV와 비아폰 서버 확인을 위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서 3번이나 불청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율과 상관없이 내년 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내일 이 같은 내용으로 의대 정원을 확정해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문석 기자, 결국 내년 학년도 의대는 0명 증원이 유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자들이 오늘 오전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내년 학년도엔 의대를 0명 증원하기로 결정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정원이 2,000명 늘면서 현재 의대 모집 정원은 5,058명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의대생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업 가능 수준으로 학생들이 복귀할 경우 내년 학년도에 한해 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대다수 의대생이 복귀 등록만 하고 수업 참여는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학기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실상 의대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학생 복귀율과 상관없이 정원 동결을 확정할 거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가 더는 학사 유연화 같은 조치가 없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또 의대생에게 물러나느냐는 비판과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일 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온라인 회의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도 내년도 증원 0명을 정부에 건의할 거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과연 의대생들이 마음을 바꿀 것인가 하는 건데요. 정부의 결정이 학생들의 복귀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의대생 복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의대 학생 단체는 여전히 증원 백지화 등을 고수하며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의대생 내부에서 이제는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유급 예정일을 지난 대학들이 실제로 유급 예정 통보를 보내는 것도 복귀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대 학장단은 호소문을 통해 학칙에 따라 유급이 결정될 거고 지금 복귀하지 않으면 학번 분리 교육도 어렵다는 점을 다시 분명히 밝혔습니다. 앞서 의사협회도 정부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학생 복귀에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 현실화에 선배 의사들 설득이 더해진다면 26학년도 0명 증원이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붕괴 사고 엿새째인 오늘도 실종된 작업자 1명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종자가 있는 곳으로 추정이 되는 위치를 중심으로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는데요. 현장인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네, 경기 광명시 일직동 지하터널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네, 실종자 수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소방당국은 밤새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 마지막 남은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된 50대 작업자는 안전교육대장으로 사용되던 컨테이너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소방은 지하 35에서 45m 지점에 해당 컨테이너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굴착기를 동원해 사고 잔해를 치우면서 실종자 추정 위치까지 다가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은 2차 붕괴 우려로 안전 점검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방은 어제 하루 동안 토사와 철제 구조물을 모두 300톤가량 제거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 구조견까지 투입됐지만 실종자의 생사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구조 작업과는 별개로 경찰도 사고 관련 조사에 나섰죠. 네, 경찰은 실종자 수색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내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현장 노동자 12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강공사를 위해 구조물을 내리려던 중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H빔을 지하로 내리려고 하는데 터널이 갑자기 무너졌다는 겁니다. H빔은 단면이 알파벳 H처럼 생긴 철제 기둥으로 지하 공사 지지 구조물로 사용됩니다. 경찰은 실종자 수색 작업을 마치는 대로 현장 중요 관계자를 불러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광명시 일직동 지하터널 붕괴 현장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최근 이딴 땅꺼짐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땅꺼짐의 주범으로 낡은 하수도관이 꼽히는데요. 서울 하수도관의 30%는 만든 지가 50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성산동의 주택가, 하수도관을 열어보니 커다란 시멘트 덩어리가 눈에 띕니다. 하수도관이 낡아서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이 하수관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전산망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좋기 50년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노후화한 수도관들은 땅꺼짐 사고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수도관이 낡아 부서지거나 금이 가면서 물이 새, 집안 붕괴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45% 이상이 하수관 손상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서울 전체 하수관 가운데 55% 이상은 30년이 넘었고 5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도 30%가 넘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노후관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수십조 원 규모로 서울시와 각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개보수 속도가 노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마포구의 45억 예산으로는 약 3.7km만 보수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4km에 달하는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를 교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땅꺼짐 사고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시와 지자체들은 일단 땅속 탐사를 통해 위험 지역을 찾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땅속 탐사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땅꺼짐에 대비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대대적인 수도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해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 최소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섭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다음 주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 재무부가 다음 주 최상목 부총리의 G20 회의 방미 기간 중에 베선트 재무장관과 통상현안 관련 회의를 할 것을 제안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참석자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적으로 양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금융 외환 관련 이슈가 논의되지만 통상 이슈도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보복 관세에 비관세 수단까지 동원해 미국에 맞서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은 중국 코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먼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압박을 한 겁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한 성명을 읽었습니다. 급한 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며 중국이 먼저 협상을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 ball is in China's court. China needs to make a deal with us. We don't have to make a deal with them. What we have, the American consumer. Or to put it another way, they need our money. 또 중국 이외에 70여 개 나라는 모두 미국과 접촉하고 있다며 중국이 특별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구체적인 제안도 내놨고 조만간 관세 협상과 관련한 발표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had more than 15 deals, pieces of paper put on the table, proposals that are actively being considered. We do believe that we can announce some deals very soon.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 대응을 거론하며 미국 농민들에게 버틸 것을 주문했습니다. 집권 1기 때도 중국이 미국 농민들을 잔인하게 대했지만 결국 훌륭한 협상으로 농가에 $280억 지급했다는 겁니다.
레빗 대변인은 미국 농민에 대한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중 간 관세 전쟁으로 펜타닐과 타이완 등 다른 현안에 대한 대화까지 막혔다며 적어도 1년간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기 힘들 것 같은 분위기라고 관측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에 포함하는 효력이 결국 예고됐던 대로 현지 시간 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던 정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양국 협력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예고했던 대로 현지 시간 15일 0시를 기해서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난달 급히 미국을 찾아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지만 결국 발효를 막지는 못한 겁니다. 한국이 포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우려를 미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금일 후속 실무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부는 한미 양국이 국장급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미 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측 설명임을 강조하며 양국 협력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협력의 현장에 있는 연구진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다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당장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방문하려는 한국인은 한 달 이상 앞서서 사전에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 DOE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17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출입을 할 때 45일 전에 미리 그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쨌든 자유로운 출입이 좀 제한되는 그런 지금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을 북한 등 적성 국가들과 같은 명단에 포함한 것만으로도 한미 관계에 상징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해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해제 시점이 계속 늦어질 경우 양국 간 협력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져만 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형주 세명대 특임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민주당 경선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이제 3파전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세 명의 후보가 맞붙게 됐는데요. 김형주 교수님, 네. 1강 2중 뭐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네. 예. 사실 뭐 더 세밀하게 보면 사실은 중에서 약 그 사이 정도라고 예.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경선 과정이 너무 좁기 때문에 이분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좀 한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뭐 조용한 경선 모드 아닌가, 민주당에서는 뭐 이런 경선을 예상하고 있는데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모드가 본인에게 나쁘지 않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예. 노이즈를 많이 해봤자 본인한테 그렇게 좋을 것도 없고 어쨌든 뭐 다른 두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약점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뭐 돌이켜 보면 지난 대선에서도 경선에서 오히려 어떤 문제점이 야기된 것이 본선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공개한 그런 여러 부분들이 아직까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선은 오히려 본선을 대비하면서 경선은 굉장히 가급적이면 노이즈를 안 내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유시민 작가, 도울 교수와 함께 대담을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담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인식하게 돼 있잖아요. 네. 자기가 아는 만큼 말하게 되는데 본인들은 첫째
엄청나게 이재명을 스스로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왜 저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러는 거예요? 우리 모르게 못된 일을 혹시 많이 하셨어요? 저는 인생사에서요. 누가 저를 괴롭혔다고 보복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 기소 공소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니까 수사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돼요. 그렇죠. 한 군데다 시켜놓으면 안 됩니다. 독점하면 안 돼요. 몇 군데를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수처 안에. 나는 인생 살면서 보복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권을 잡아도 보복하는 것보다는 통합을 향해 가겠다. 뭐 이런 메시로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적폐청산 시즌2를 넘어서 엄청난 정치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구호로 내걸고 있는 게 내란 종식 아니겠습니까? 우원식 의장이 개헌하려고 하니까 내란 종식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한마디 그냥 쑥 들어가 버렸죠. 이제 그만큼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으로 정치 보복을 할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불을 보듯 자명한데 예. 이재명 대표가 왜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결국은 지금 대선 앞두고 좀 온화한 그런 예. 어떤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주려고 하는데 저는 국민들이 조금만이라도 생각을 하신다면 저 이재명 대표의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당 내에서도 본인에게 좀 비판을 했던 사람에게 대해서는 22대 총선에 친명행제 비명행사란 말이 있을 정도로 비명계 의원들을 무자비하게 공천해서 이제 배제를 했죠. 대표적으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룰을 계속해서 3번씩이나 바꿔가면서까지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럼통이라는 어떤 말도 있지만 이재명 대표 주변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유독 좀 많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정치 보복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또 다른 어떤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뭐 나경원 후보가 드럼통 퍼포먼스한 사진까지 올리기도 했는데 이른바 국민의힘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재명 포비아 그거 갖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오히려 저런 말을 그냥 안 하고 지나가는 것보다 못하지 않을까. 오히려 해고적인 측면이 많거든요. 그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를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꺼냄으로 인해서 그런 데 대해서 또 반대 이야기를 또 지금 방송에서도 지금 홍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단어 자체를 꺼내지 않는 게 좋다라고 네네. 보시는 거예요. 이미 이제 그런 것을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해고하게 되고 실제든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주변의 사람들이 죽은 부분에 대해서 음모론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왜 저런 말을 본인 스스로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뭐 그런 말씀드리고. 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공수처를 더 강화할 것이다. 검찰이 너무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어떤 변화를 계획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공수처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생길 때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죠. 왜냐하면 근대 사법의 대원칙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결국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도록 돼 있는데 공수처라는 돌연변이가 나오면서 이 공수처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데 이 수사권에 있던 관할이 처음부터 애매모호하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됐었고 특히 이번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도 그런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수처를 더 강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현재 공수처의 관할인 소위 말해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 즉 지금 윤석열 정부의 몸을 담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공수처를 더 강화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종의 뭐 적폐청산 시즌2를 예고한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폐청산 시즌2를 넘어서 내란 종식이라는 프레임으로 더 광범위한 대상으로 해서 수사와 보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공수처 수사 능력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이번에 계엄 국면에서도 있었는데 어쨌든 공수처 강화 쪽으로 방향은 분명히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강화라는 말을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공수처의 정상화이죠. 공수처를 만들기는 했으나 너무 틈없이 부족한 인원과 재원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지만 매우 비능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비판을 받게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번 윤 대통령 파면 사건 과정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구멍도 있습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와 같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내란 선동을 할 줄 아무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좀 더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다시 더 조정해 보면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검수완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서로 상호 보완 균형 잡힌다 그러면 무리하게 모든 걸 다 경찰에 다 하기도 참 벅찬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모든 걸 공수처가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국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민주당에서 어차피 공수처에 대해서 폐지할 게 아니라면 저는 차라리 폐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폐지하지 않고 공수처를 정상화하고 강화한다 그러면 실제로 밸런스가 맞게 말이 되게 그렇게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의 강경파에서는 검찰에 대해서는 기소청으로 만들어야 된다,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밑그림도 안에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대안이 뭐냐 이거죠. 이제 기소청으로 만들어 버리면 과연 대안은 뭐냐? 그러면 그 부분을 다 공수처로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법체계가 일단 대단히 중요한 것이 결국은 제2형 법정주의에서 인권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법의 영역, 즉 수사 권한이 명확하게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사기관 간의 어떤 권한이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부분이 검수완박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21대 때 여러 자료를 보니까 일단은 문재인 정부 때 두 가지 이제 사법 개혁을 했죠. 첫 번째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많은 권한을 주면서 1차 종결권이라든지 그런 권한을 줬는데 그 이후로 지금 현재 수사의 진척 속도가 한 20~30%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단계로 검수완박이 돼버린 이런 어떤 상황에서 공수처와 있던 그런 갈등, 권한 어떤 다툼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과연 검찰의 힘을 더 빼고 기소청으로 된다면 나머지 권한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 나머지는 다 경찰에 할 거냐 아니면 공수처가 할 거냐 이런 문제인데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이재명 후보의 최근의 선거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따뜻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건데요. 어제 대담에서 한 인기 드라마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걸 보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울었는데 정말 제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그 공감이라고 하는 거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문화의 힘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영역들의 것이 많다. 그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기본적인 사회 질서가 파괴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파괴하려는 세력들도 있고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근데 이걸 우리가 이겨냈잖아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것 같고요. 아마 전 세계에서 모델로 저는 대한민국의 사례를 찾을 것 같습니다. 네, 화제의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언급했는데요. 김영주 교수님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건 MBTI 상관없이 누구나 울 수밖에 없는 드라마긴 한데요. 이재명 대표하고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남성들도 갱년기가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우리 나이 때 되면 좀 울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회고적인 그런 시점이 많이 있어요. 폭삭 속았수다 보면. 결국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에도 보면 돌이켜 보는 거죠. 너무 우리 사회가 빨리 지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회고할 노스탈자의 그런 그게 없었는데 폭삭 속았수를 보면 특히 이제 제주도의 여자로서 살아간다는 거. 서민의 삶, 또 물질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또 아버지가 정말 포커싱이 되잖아요. 묵묵하게
그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우리 현대사의 서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지금 요즘 뭐 나오게 중국에서조차도 이것을 뺏겨갖고 광고를 하려 할 정도면 글로벌 할 공감대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이제 뭐 최고위원회에서도 전현희 의원이 폭삭소가수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사실은 우리 문화의 소프트 파워 그리고 인간적인 따뜻한 점 뭐 그런 것들을 같이 강조하려는 의도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 드라마 얘기하니까 눈빛이 가장 반짝이시는 것 같은데 정말 재밌게 보신 것 같은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하는 얘기일 테고요.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후보다.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전략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긴장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선 모드에서 완전히 지금 과거에는 뭐 우클릭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감성 클릭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굉장히 좀 강하고 때로는 좀 잔인한 그런 어떤 이미지를 풍겨왔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를 아카데미 위원회 이제 주연 배우로 좀 이렇게 추천하고 싶은데,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제주 4.3과 광주 5.18 못지않은 내란 사태가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비상계엄이 성공했으면 코리안 킬링 필드가 발생했을 거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어떤 말을 한 지가 어제 같은데 갑자기 오늘은 또 폭삭소가수다로 이제 눈물 흘렸다는 그런 어떤 눈물파리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상황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저렇게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저도 잠깐 그 영화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 해고형 영화 국제시장 또 응답하라 시리즈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좀 많이 좀 반향이 큰데, 특히 저희 대구에도 예를 들면 계산성당, 칠곡 가실성당에서 결혼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성당 앞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사진을 찍으러 많이 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소프트 파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발전시키는데 좀 규제 장벽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우리 YTN 같은 이 방송국들이 예를 들면 해외에 하는데도 그런 어떤 광고 규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라는 이런 어떤 소프트 플랫폼을 활용을 통해서 우리 기업이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막고 있는 규제를 빨리 조속히 혁파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따뜻한 이미지를 강조하는 이재명 후보 얘기를 좀 해봤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경선에 막이 본격적으로 올랐죠. 오늘 1차 경선 진출자 8명이 발표가 됐고 22일에 4명으로 추려지게 됩니다. 경선 열차가 이렇게 출발했는데 보수 지지층의 시선을 뺏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한덕수 대행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만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이 뭐 거의 갑자기 2위권, 그런데 어제 오늘 사이에 또 보수 지지층 중에 1위다. 뭐 김문수 후보를 꺾고 뭐 1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그런데 결국에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김성동 원내대표도 브레이크를 좀 걸었어요. 권선동 원내대표도 무슨 근거로 54명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한덕수 대행을 지원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특히 급한 불은 지금 그렇게 됨으로써 당내 경선이 진짜 폭삭 망했수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만약 그렇다면 아까 오늘 YTN에 나왔습니다마는 홍준표 후보조차도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당내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대행하고 경선 붙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다른 후보들 간에 김문수 후보나 나경원 후보는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경선 후보는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이중 플레이가 되고 있다. 이제 그런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염치 없는 짓이다. 어쨌든 또 대부분의 후보들도 사실은 지금 현재 말하자면 국정 관리라든지 또 앞으로 조기 대선까지의 공정한 행정 관리를 하시는 분을 계속 흔들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논란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저는 오세훈 시장도 불출마하는 계기 중에 하나가 됐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만약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는 싸늘한 경선으로, 그전에는 민주당에 비해서 굉장히 크고 당당한 어떤 컨벤션 효과를 누릴 거로 보였는데
한덕수라는 변수 때문에 당내 경선이 상당히 움츠러드는 뭐 그런 결과로 나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본인은 마지막 소임을 다하겠다 그랬는데 뭐 출마냐 불출마냐 아직도 설이 분분한 상황이고요. 이제 행보를 보면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행보도 있습니다. 광주 기아차 공장 간 거는 뭐 관세 관련 뭐 행보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정치인의 그 말을 믿을 수는 없고 예. 결국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결정 방향을 저는 예측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하셨는데 말을 믿지 말라 그러면 네, 예, 그만큼 정치인의 말은 뭐 항상 바뀔 수가 있기 예. 때문에 그런데 행보를 지금까지 보면은 처음에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하다가 또 어느 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통화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여부를 물으니까 주변에서 많이 이제 권유를 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정상 간의 이야기가 흘러나온 것 자체부터 결국은 좀 본인 혹은 본인의 어떤 척건이 뭐 좀 뭐 의도적이든 의도치 않건 어떤 국민의 어떤 반응을 보기 위해서 흘린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여론조사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혹은 본인의 어떤 주변에 원치 않으면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빼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포함된 거. 그다음에 광주에 가신 것이 뭐 잘하신 것처럼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제 전주 전북 출신이시고 특히 지금 광주 그 기아 오토랜드 갔는데 지금 관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타격이 심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자동차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 가신 건 모두가 지금 현재 나름 좀 단순한 공직자의 행보는 아닌 것 같다. 거기다가 또 더 제가 볼 때는 결정적인 식당에 또 손편지까지 썼다 하잖아요. 아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출마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이 온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의 결심은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손편지는 의미심장한 겁니까? 예, 제가 만약에 단순한 어떤 국무총리고 권한대행이라면은 그래 안 썼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저도 공직자 출신이면 공직자가 50년 이상 하신 분이 정치 그것도 이런 어떤 큰 대선의 출마를 하기를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최종적인 저는 결심은 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손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에 갔다가 이제 백반집을 직접 들르지는 못했고요. 이렇게 손편지로 마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광주 동구 대안시장 해뜨는 식당에 사비로 식재료를 구매해서 전달했다고 하고요. 손편지는 어머님이 시작하신 백반 식당을 따님이 뒤를 이어 15년째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멀리서 감사 말씀을 전하고 갑니다. 이런 편지거든요. 네. 이것은 이제 정치인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뭐 대선 후보들이 움직일 때 미리 그 지역을 만약 대행이 아니었으면 실제적으로 좀 있으면 이제 후보가 된다면 만약에 출마한다면 광주에 가서 그 집을 찾아갈 요량이죠. 지금은 손편지만 남기고 있습니다만. 근데 손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통 뭐 총리의 행보나 대행의 행보가 될 수 없는 거죠. 일정에 맞게 그 현장에 갔다가 빨리 돌아오는 것인데 저런 부분 자체가 누군가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하고 뭐라 광주에 대한 또 혹은 어쨌든 호남에 대한 정서적 접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제 그제 불출마 가닥 이런 그 말하자면 뉴스가 조금씩 나왔는데 그것이 또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만은 외형적으로는 김문수 장관이 그전에 장관 시절에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했다가 결국 나오신 거하고 비슷한 행보하고 비슷하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의 국민의힘에서 경선이 활발 타오르면 시간이 갈수록 뭐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못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언론에서 불출마 가닥 잡았다라고 단독 기사가 나오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총리실에서 굳이 또 부인을 했거든요. 그거는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보면은 뭐 기자들이 갔을 때 총리실 관계자들이나 국민의힘 담당자들을 한때 물어보면 지금으로는 그 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총리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어떤 뉴스 매체가 했느냐만 가지고 보더라도 초기에도 고개를 갸우뚱했던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나온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까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한덕수 총리 대행이 말씀하신 대로
결정이 되면 알려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지금은 아직 고심 중인 것 같다. 네, 네. 예. 어쨌든 한덕수 차출론과 관련해서 야권에서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진 의원과 박지원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덕수라는 용병을 쓰면 2번 망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망하지만 전 나라가 불행해진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12.3 계엄의 주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또한 그 정부를 3년간 이끌어왔던 행정을 책임졌던 사람이 한덕수 총리거든요. 그럼 12.3 내란과 계엄, 군사 쿠데타로부터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 한덕수 대행도 정치적 야망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온실 속에서 자란 난초에 불과해요. 5월 3일까지는 하여간 계속 좀 이렇게 그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5월 3일까지 예, 자꾸 간보기 하겠죠. 경선에 불출마한다. 예. 그걸 세상이 다 알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간보기하고 있다, 즐기고 있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우려가 없습니까? 한덕수 차출론이 계속되면 우리 경선은 뭐가 되냐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있죠. 예. 당연히 이제 있는데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경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선의 흥행이 이래 되면 뭐가 되느냐. 언론이라든지 여론의 어떤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또 여기서 나온 후보가 최종적인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예선전 형식으로 돼버리는 어떤 그런 게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두 번째 불만은 왜 자꾸 우리 당은 외부에서 자꾸 수혈을 하려고 하느냐. 내부에 어떤 사람들로 해서 어떤 당의 체력을 뭐 하고 근데 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또 자꾸 이제 외부에 자꾸 의존을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뭐 용병이라는 그런 비판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불만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금 시대 정신이 결국 트럼프발 글로벌 관세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특히 수출이 전체 경제 GDP의 7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국가에서 가장 적임이 결국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호남 출신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 때도 총리를 했기 때문에 어떤 통합이라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라는 이런 것은 저는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어떤 결심이고 두 번째는 지금 경선에서 나온 주자들 특히 최종 주자가 어느 정도 이재명 후보와 만약에 비슷하게 된다.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사실은 뭐 나올 필요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만약에 차이가 많이 난다. 뭐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어떤 출마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변수로 많은 분들이 이걸 지적합니다. 최근 행보를 보면은 이제 경제 행보가 많은데 만약에 관세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그리고 뭐 지금 미국을 직접 가는 것도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면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마 원인은 지난번 산불 현장에 갔을 때 그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던 것 같아요. 화면에도 나왔지만 총리님을 오히려 뭐 환대하는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때까지는 본인이 대통령 나간다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대놓고 물어보니까 그다음부터 고민이 빠지기 시작했고 또 여론조사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보면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한동훈이 되면 안 된다는 기획으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그것의 대체제로서의 한덕수론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사실은 그 뒤에 한덕수 뒤에 윤석열이라는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망하는 카드다.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이제 한덕수 총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두 가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서 트럼프하고의 큰 빅딜을 승사시키는 것. 두 번째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일부 뭐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 3년 하겠다. 오히려 그 말에 있어서 가장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덕수예요. 나는 나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무슨 욕심이 있나 딱 그것만 개헌하고 내려놓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힘을 받들어서 왜냐하면 한덕수에 대한 흐름이 이렇게
아니면 보수층이지만 1등으로 빨리 가는 이유는 정치인들 싫다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홍 의원도 말했지만 정치인들 말하는 거 다 거짓말 같고 딱 그런 면에서 오히려 한덕수는 더 신뢰가 간다. 이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저 속에 있습니다. 국민 일반이나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층에서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호남에서 비이재명계도 한 총리에 대한 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좋은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우리 박지원 의원이 얘기한 대로 간보기를 하면서 1등으로 치고 나가고 압도적인 부분으로 가서 점차 이재명과 잘하면 골든크로스 될 수 있다 그러면 why not? 그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덕수 차출론을 강하게 띄웠던 박수영 의원이 어디로 갔나 했더니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박수영 의원 본인이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로 간 이유는 김문수 후보를 1등으로 만들고 또 한덕수 권한대행과 이제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 그런 어떤 마중물 역할, 부소식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포부로 이제 간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두 분의 인연은 일단 김문수 후보와는 경기도지사 시절에 박수영 의원이 이제 부지사로 했고, 그다음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제 하버드 이제 동문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두 분을 누구보다도 지금 이제 잘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두 분의 각각의 어떤 그런 어떤 역할 그리고 장점을 좀 띄우기 위해서 본인이 좀 역할을 찾아서 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덕수 후보는 박수영 의원하고 이렇게 의기투합했다는 거는 내가 만약에 후보가 돼도 단일화 오케이 이렇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현재는 확정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아마 박수영 의원 스스로는 그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고 나선 건 한덕수 차출론이 보다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박 의원을 뛰어넘어서 저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기획자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김문수, 나경원이 그 4등 안에 들어가서 그 두 사람 주도로 해서 그 두 사람 중에 2등이 되면 훨씬 더 단일화하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 4강에서요? 네네. 4강에서 또 2강으로 좁혀질 때 제일 바라는 방식은 김문수, 나경원이 되면 사실은 뭐 김문수, 나경원 된 사람하고 뭐 그 이준석까지 갈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더 좋은 것이고 나머지 보수표를 갉아먹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이준석 최근에 들어서 거의 10% 가까이 늘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적잖이 굉장히 큰 국민의힘으로서는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나아가는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큰 빅텐트는 환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아예 말하자면 한덕수에게 줄 걸 전제로 한 내부 경선은 이게 말이 되냐. 이제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안에 컨트롤이 용이하냐. 특히 1등을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했을 경우에 전 대표가 됐을 경우에 그런 식의 딜이 가능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 고민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후보들마다 말은 다르지만 어쨌든 윤석열 지우기를 해야 한다 이런 당내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뭐 차출론 그리고 뭐 김문수와 단일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배후에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의심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뭐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일단 윤석열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지금 형사 재판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지층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강성하고 특히 또 뭐 윤어게인이나 이런 어떤 범우파 보수 진영의 어떤 운동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마케팅으로는 우리가 힘들다는 것은 누구나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배후에서 뭐 이야기를 한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음모론에 가깝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질문해 주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다는 건 음모론에 가깝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지금 후보를 이기기 위한 총 가능한 어떤 수단을 동원하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시나리오와 뭐 어떻게 보면 좀 구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의 막이 오르면서 후보들 간의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후보평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영상 함께 보시죠.
안 후보님 제가 응원드립니다. 안 후보님이 당선된 총선에서 제가 안 후보님을 위해서 정말로 많이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다들 보면 돌아가시면서 저만 공격하시던데 저를 제일 유력한 경쟁자로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 TK 지역에서 유의미한 지지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어가지고 생각하면 거리가 안 되네요. 예. 지금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탄핵을 잘했습니다 하고 나서서 후보가 되는 것은 정말 적절치 않다. 어떻게 보면 정치를 짧게 하고 젊은 잘못된 정의감, 좀 표현이 좀 과할 수 있는데요. 치기 어린 정의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기 어린 정의감이요? 김종인 위원장은 점성술사 아닙니까? 별점을 보니까 그래 나오는 모양이죠. 근데 그 별점이 이번에 털리설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언급의 가치가 없습니다.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저만 공격하시던데요. 네, 이제 뭐 4강 진출자가 곧 결정이 될 텐데요. 지금 후보들 간의 분위기를 보니까 지난 당대표 경선 때랑 비슷해요. 한동훈 때리기가 거세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 나오는 것이 굉장히 출렁거리는 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세훈 그 시장이 나오셨으면 이쪽 저쪽으로 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지금 오히려 그 한덕수 총리한테 가는 50몇 명의 의원들이 사실은 오세훈 후보를 지지할 만한 그런 분들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그 불출마로 인한 효과들을 사실 한덕수 총리가 바로 받아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만약에 4명 중에서 안철수 후보가 들어간다면 한동훈, 안철수 이게 이제 탄핵을 찬성하는 쪽 두 사람, 반대하는 쪽 뭐 그 2대2. 뭐 홍준표가 됐든 나경원이 됐든 김문수 전 장관은 이제 상수로 보고요. 4명 안에 1등으로 거의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이제 그랬을 때 이제 2대2 구도하고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못 들어갔을 때는 3대1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오히려 역으로 한동훈 후보가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는 거죠. 3명이 표를 갈라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중요한 관전 포인트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격의 포인트 자체가 한동훈 전 대표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은 뭐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대통령의 힘이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구도가 결국은 결선 가는 게 한동훈 후보하고 탄핵 반대했던 한 명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뭐 한동훈 후보가 뭐 2등으로 결선에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제 탄핵이라는 한 가지 기준이 굉장히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됐다면 앞으로는 그보다는 누가 이재명 후보를 본선에서 이기겠느냐 이런 점에 좀 더 이제 포커싱을 두면서 좀 다양한 시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란 이슈 하나를 가지고 후보를 뭐 선출하는 그런 어떤 잣대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조금 뼈아픈 게 본인이 정치 경력이 이제 짧은 어떤 경력에서 나온 어떤 결과물이 사실은 없죠. 예를 들면 비대위원장 시절에 총선에서 참패를 했고 또 본인이 또 당대표 선거에 나왔는데 당대표에서 어쨌든 현직 대통령, 여당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된 이런 어떤 상황에서 다른 어떤 후보들 특히 지금 그 당원들은 물론이고 많은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돼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도 물론 집중 공격을 받았지만 그때는 압도적인 1등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은 것이고 지금은 또 여론조사상 그런 상황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격을 받는 어떤 그런 어떤 대상이 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의 불출마가 한덕수 차출론을 더 키웠다 분석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 만나려고 줄을 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오세훈도 굳이 뭐 USB를 어떻고 저쩌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자기 공약을 전체적으로 다 모든 후보한테 공개하고 모든 후보 어떤 후보든 간에 1위가 후보가 되면 내 공약을 받아줬으면 좋겠다. 뭐 그거로 끝나면 되지. 근데 저게 일정표 보니까 아직 한동훈 후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데 사실은 저는 역으로 보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오세훈 후보한테 왔던 표가
한덕수 군한대행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 냉정하게 보면 오세훈 후보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표가 적다는 뜻이기도 해요. 구름처럼 몰려다니는 표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형식적으로 저 사진을 갖고 말하자면 그림을 잡아가는 것이지 오세훈 지지율, 저 중도적인 표심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 행보이지 예. 실제로 오세훈 후보가 많은 표를 갖고 있다. 그런 확정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렇게 만나려고 줄을 섰다는 건 오세훈 표를 내가 좀 가져오겠다. 그럼 뭐 이런,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죠. 예, 의미 같은데 저렇게 후보들을 다 만나면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오세훈 후보, 오세훈 시장이 사실 불출마한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불출마 선언을 할 때도 사실 가장 측근 인사들도 거의 대부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내일 그렇게 출마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이제 불출마를 함으로써 그 표가 어디로 갈 거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후보에 가기보다는 좀 상당히 좀 분산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 예.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끌어오기 위해서 오세훈 시장과 이렇게 관계가 좋다는 것을 예. 오세훈 지지자들에는 보일 필요가 있고 저는 또 저런 어떤 모습이 괜찮은 게 오세훈 또 시장이 공약 중에서 굉장히 또 벤치마킹에서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약자와의 동행으로 인한 어떤 대표 어떤 오세훈 시장의 어떤 그런 정책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점들을 당의 후보들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연결된다면 예. 좀 더 어떤 정책 면에서 좀 풍성해지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끝으로요. 오세훈 시장도 어쨌든 이번 뭐 대선 국면에서 역할을 결국은 하려고 할 텐데 뭐 약자와의 공약의 뜻을 같이 하는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지만 그것은 뭐 명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심 뭐 어느 쪽을 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의외로 안철수나 한동훈 쪽에 더 가까운 거 아니냐. 본인의 얘기는 이건 정책적인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반성으로 인해서 불출마하는 거죠. 그 반성의 원인의 제공은 윤 대통령이다. 또 우리 당이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그 실제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하고 디스매칭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뭐 일정 다 보여드렸는데 한동훈 후보와의 일정은 또 언제 잡힐지 그걸 보는 것도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조 세명대 특임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경기 부양은 시급하지만 최근에 극심해진 환율의 변동성 등을 고려해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이번에는 기준금리가 연 2.75%에 묶일 거라는 전망이 유력합니다. 채권 전문가 88%도 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내수 부진 속에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수출마저 흔들려 경기 부양 필요성이 크다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정부가 서둘러 필수 추경 사업안을 발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기만 고려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으로 널뛰기 하는 환율 탓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1,500원에 육박했던 환율이 최근 1,420원대로 내려오긴 했지만 미국과 금리 차가 더 벌어지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경을 하면서 금리까지 같이 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 관세 인상 때문에 미국 물가가 상당히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FOMC가 당분간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인하를 하면 환율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100% 동결할 거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로 간신히 눌러둔 집값이 금리 인하로 다시 튈 수 있다는 것도 부담 요소입니다. 이에 이번 달에는 숨고르기를 하며 환율과 가계비 추이, 미국 통화정책 방향 등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정책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협상 방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좀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5월 달에는 금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다음 달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클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에서 어떤 진단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한 이후에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아파트 매매 거래량만 살펴봐도 지난달에 비해서 뚝 떨어졌는데요.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난 8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20억 9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최소 5천만 원 이상 뛴 건데 정작 찾는 손님은 줄었습니다. 문제가 전체적으로 뭉치면서 마포구도 그전 한 달보다는 싹 전화가 오고 모든 게 좀 조용해졌거든요. 3분의 1은 줄었다고는 할 수 있는데 집값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면서 매물도 귀한 편입니다. 매물이 줄었어요. 풍선 효과로 인해서 상승이 더 될 것 같으니까 일단 물건을 걷어들이는 거고요. 이달 들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급감하면서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이 현실화한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거래량은 이미 8천 건을 훌쩍 넘어 신고 마감 기한인 이달 말쯤엔 9천 건가량 될 것으로 관측되는 반면 이번 달 거래량은 600여 건으로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 서울 아파트 매물도 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9만 건이 넘었던 매물은 토허제 확대 재지정 이후 8만 4천여 건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반기 대출 규제 문턱이 높아지기 전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3월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어서 4월 거래량은 다소 둔화되지 않을까. 대선 전국 이후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 이런 관망세가 지속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최두입니다. 올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한 부자들이 예금과 금, 채권 등 안전자산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가 발간한 올해 대한민국 웰스 리포트를 보면 금융자산 10억 이상 부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투자 의향을 물었더니 1위가 예금, 2위가 금, 3위가 채권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은 조사 대상 12개 자산 중에 8위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올해 경기 전망이 어두운 만큼 향후 1년간 자산 구성을 현재와 같게 유지할 거라는 응답이 65.7%로 과반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의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이 3,6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서울 김밥 한 줄 평균 가격이 한 달 전보다 62원이 오른 3,6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비빔밥은 지난 2월 11,308원에서 지난달은 11,385원으로 77원이 올랐습니다. 2017년 8,000원 선이었던 비빔밥 한 그릇의 평균 가격은 지난 23년 1월 10,000원을 넘어서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메뉴 중에 서울에서 10,000원 이하로 구매 가능한 음식은 7,500원의 자장면과 9,462원의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이 8,500원으로 세 가지 음식이 유일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 종합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은 327억 원에 달했습니다. 2022년 57억 원, 2023년 124억 원에서 꾸준히 늘고 있는데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한 금액만 66억 원에 달합니다. 건보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입니다. 인천 부평역 앞 도로에서 가로 5m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해 인천시가 정밀 진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전 통영고속도로에서는 졸음운전으로 차량 석 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하영 기자입니다.
인천 부평역 앞 횡단보도 주변에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도로가 울퉁불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가로 5m, 깊이 10cm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천시는 도로 아래 얼었던 흙이 따뜻해진 날씨에 녹으면서 집안이 내려앉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을 방침입니다. SUV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젯밤 10시 15분쯤. 전북 장수군 장계면 대전통영고속도로 장수분기점 근처에서 SUV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뒤이어 5톤 화물차가 SUV를 추돌하는 2차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SUV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SUV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에는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환자와 의료진 등 3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천장에서 불길이 보였다는 직원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최근 들어서 발생한 대규모 땅꺼짐 사고들은 모두 지하철 공사장 근처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에서 물과 토사가 유출돼 터널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물막이 공사 시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되면서 위에 있던 도로까지 무너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서울 명일동에서, 최근에는 부산 사상구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했는데 모두 지하철 공사장 근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하철 공사의 경우 지하수와 토사가 대량으로 빠져나가면서 땅속에 빈 공간이 크게 생기기 때문에 땅꺼짐 위험도 커진다고 지적합니다. 구착이 크면 클수록 땅에 있던 지하수가 나오는 그런 양들도 많아지고 지하수의 유속이 빨라지면은 산사태 나면은 토성물 내려오듯이 물하고 흙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게 돼요. 전문가들은 지하 땅을 파는 과정에서 지하수가 흐르지 않도록 물막이, 차수 공사를 하면 땅꺼짐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새어나온 지하수와 토사를 밖으로 퍼내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차수 공사를 대대적으로 할 경우 공사 기간과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도 지난해 4분기 하루 평균 1,600톤이나 되는 지하수를 밖으로 퍼내며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 안전 평가 내용과 현장 변수에 따라 차수 공사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현장에서 따르도록 강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정도 침하가 발생되게 되면 이거는 차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툴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하안전평가에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시는 지하철 공사 구간을 대상으로 지하 빈 공간을 확인하는 지표 투과 레이더, GPR 탐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GPR 장비는 지표 아래 2m 정도까지만 탐지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좀 더 깊이 땅속을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GPR 장비 사용을 의무화하거나 다른 탐지 수단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탄성파 탐지 장치 같은 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땅속에다가 그걸 묻어놓고 가볍게 탕탕탕 때리면은 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반복되는 땅꺼짐 사고를 방지하고 지하철 공사의 안전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세세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최근 3년간 경영 책임자 15명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난해 말까지 재판 결과가 확정돼 통보된 사건이 15건이라고 밝혔습니다. 15건에 관련된 경영 책임자 15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으며 형량은 징역 1년, 실형이 1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에서 3년이 14건이었습니다. 이들 법인에는 2천만 원에서 1억 원의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는 포장 주문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카페 사장을 막무가내로 폭행한 혐의로 50대와 6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6시쯤 수원시 화서동 길거리에서 카페 사장을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형제 사이인 이들은 영업 종료가 가까워 매장에서는 음료를 마실 수 없고 포장 주문만 할 수 있다는 안내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사장에게 긴급 112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달 13일 50대 남성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서울 명동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남의 가방을 열어 현금 3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과 12범으로 출소 6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훔친 돈으로 식비와 숙박비 등을 충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안에서 승객의 가방 속에 있는 돈이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B씨도 지난달 6일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왜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갔는지 우리 정부는 보안 문제 관련이라고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인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 협상 상대국들을 향해서 먼저 움직여서 먼저 타결하는 쪽이 유리하다며 속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만나는 등 우리나라도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민정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협상 테이블에 빨리 오는 사람이 유리하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재촉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는 성과를 빨리 내고 싶겠죠. 취임 초기에 이민 정책과 더불어서 이 통상 정책에 있어서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무역수 적자를 줄이는 것에 출범 초기에 방점을 찍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좀 개선해서 미국이 우호적인 통상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거에 이제 그 핵심인 것이 불공정한 관세율. 그래서 상호 관세율을 갖다가 차등적으로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국들에게 부과해가지고 이제 그 기준을 만든 다음에 양자 협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그거와 더불어서 보편 관세 10%는 이미 부과하고 발효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율이 워낙 차등적으로 숫자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 관세율 10%에 대해서는 조금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미국은 어떤 관세 수입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상호 관세를 바탕으로 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취임 한 100일 정도가 지났을 때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숫자, 성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민자 추방자 수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통상 정책에서 어느 정도까지의 어떤 그 성과를 이뤘나 요걸 강조할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빨리 협상을 해서 성과를 내고 싶은 그리고 미국 국내적으로 본다면 이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불만과 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하루빨리 성과를 내서 좀 잠재우려고 하는 이런 의도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보면 국가로 따지면 일본, 기업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현대 같은 사례를 좀 봤을 때 이렇게 먼저 관세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그 유불리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한 50대 50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50대 50을 놓고서 우리가 이제 꼼꼼하게 우리의 전략적 이익, 경제적 이익을 따져가지고 이제 빨리 할 것인가 천천히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우리에게 그리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율이 이미 발효가 됐고 한국은 어떤 주요 무역 수지 흑자국 중에 하나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피해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쌓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업의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서 빨리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크고
이와 더불어서 일본이라든지 여타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빨리 이제 협상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으로도 좀 조바심이 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실 그리고 미국 행정부가 빨리 그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재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좀 뒷걸음치면서 좀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부가 좀 제한된 선택지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좀 빨리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나라 국가들보다 차별을 받지 않는 이런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미룰 수만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이라는 단어를 미리 이제 꺼내놔가지고 우리가 협상에 좀 발이 묶인 상황 아니냐? 어떻게 보세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스톱 쇼핑해가지고 이제 무역 수지 그 균형을 맞추는 부분, 그다음에 에너지 부분, 관세 부분 이와 더불어서 이제 방위 분담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하나의 큰 딜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미국 측의 주장인 거고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은 한국과 관련해서 이러한 주요한 의제들이 있으니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제 좀 얘기를 해보자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경제 무역 그 의제하고 방위분담과 같은 외교안보 의제를 한꺼번에 올려놓고 하기에는 우리 이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경제무역 부분은 기업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향후 어떤 우리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서 빨리 협상에 나서서 협의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겠지만 방위분담 문제라든지 이와 관련된 어떤 전략적 문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치적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 정부에서 하는 것이 올바르냐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한 거냐 이런 정치적 논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위분담 협상이라는 게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어떻게 보면 장기 협상입니다. 지금 당장 주고받는 대상으로는 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고받고 싶어도 실무에서 협상이 들어가면 최소한 몇 개월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 국내적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띄워놓고 우선적으로 급한 경제 무역 부분, 미국이 독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하고 외교안보 부분의 협상은 좀 시간을 두고 이제 협상을 시작하자고 하는 분리 전략을 쓰는 것이 저한테는 적절하다고 보고 그거는 충분히 미국 행정부에도 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조만간 베선트 재무장관을 만나서 상호관세 관련된 어떤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나바로가 아닌 이렇게 베선트 장관이 나오는 게 우리한테 좀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있어요. 아무래도 담당 부처의 수장이 나오는 게 격이 맞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시고요. 이제 산업부 장관이 가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재무부 상무 장관이 나오시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성향을 보더라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바로 이제 고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경파고 관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협상이 있어가지고 좀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하는 데는 융통성이 있고 경험이 많은 재계 출신이 훨씬 더 우리에게도 유리하지만 미국 행정부에도 유리한 거예요. 그만큼 노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온건하고 협상력이 뛰어나다고 좀 미국 행정부 내에서 알려져 있는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 키를 잡고서 만나 협상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오랜 CEO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원만한 타결을 이뤄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일 관세 협상이 이제 우리보다 먼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미일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지켜보는 게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얼마나 미일 간의 협상 이후에 우리가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우선 협상국이 한국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주 정도 차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적 여유는 좀 가지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일 간의 맺은 협상 결과를 보면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 양보하고 어느 정도까지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큰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일본이 먼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 우려는 우리가 일본만큼 못 받아보면 어떡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일본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협상한 결과를 잘 보고 그거를 갖다 우리도 좀 그 벤치마크하고 그다음에 협상을 하는데 어필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먼저 오면 유리하다고 했으니까 먼저 협상하는 국가에 그럼 확실한 페이보를 주는 것을 보여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준선을 정해놓고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빨리 협상을 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더 혜택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남은 협상국들도 그것을 그 선례를 보고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행정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이 빨리 협상하면 좋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혜택을 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동차 관세 그 부과 대상에 올려놨다가 이번에는 그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조금 관세 대상에서 잠시 제외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렇게 좀 말을 정정한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미국 국내 경제 개의에 그러니까 그 미국 기업들의 고충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세가 부과되고 하다 보면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수입이라든지 통상에 있어 제약이 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자동차 부품의 수급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재계에서 지속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이제 그 로비를 한다든가 또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예외가 없다고 했지만 팀 쿡 CEO를 만난 다음에 어려움을 경청한 다음에 그런 부분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내 경제 상황을 완전히 무시하고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원칙을 밀어붙인다. 그거를 예상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았는데 예상한 대로 조금씩 이제 미국 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유예가 되고 면제가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걸 보면 큰 틀에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혼란이 이렇게 더 커진 게 정책이 자꾸 바뀌고 오락가락하니까 더 바뀐 것 같은데 그럼 보통은 준비가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다 이것도 준비된 전략이다 이렇게 또 항변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은 만들어졌지만 이렇게 빠르게 강하고 넓게 깊게 들어갈 줄은 다들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관료들도 이제 그 부분을 따라가기 벅찬 부분도 있을 거고요. 실무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부기시키고 좀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좌지우지하고 이제 그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습하는 데도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여줄 혼선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가장 큰 위험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호소를 하고 로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은 좀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어떤 세계 경제 시스템을 자기가 만들고 한동안 그 혜택을 누려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만든 국가인 주도한 국가인 미국이 어떤 시스템을 바꾸고 이제 굉장히 강하게 자국의 이익을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미국 전문가들이라든지 지식인들이 다 우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적인 이해 그리고 틀을 새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선거로 승리한 행정부가 갖는 어떤 특권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정책적 선택에 대한 이러한 우리 어떤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핵심 틀이 중국과의 대결인데 정말 중국에는 엄청난 관세 폭탄을 날린 측은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인데 협상하자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조급한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급한 측면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출범 초기에
이민과 더불어서 통상의 틀을 바꿔서 미국의 경제 이익을 담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정책 의제인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국이 중국이잖아요. 무역 수적자가 가장 크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미중 간의 이런 무역 수지 불균형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그 협상의 틀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가 될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만이 유일하게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조급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정말 시진핑 주석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그렇지만 초반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지도자가 이제 지켜보면서 이제 보고 있는데 두 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굉장히 진중하게 지켜보면서 이제 그 후위를 도모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성정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앞서서 뭔가 주도하고 협상을 이끌어가면서 이제 그 모든 수를 다 보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확연히 어떤 리더십의 차이가 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중국이 많은 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중국도 불편할 거예요. 아무래도 그 미중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그 수출 규모 이것도 상당히 중국이 앞서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버틴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건 원치 않지만 지금 워낙 강하게 붙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떨어져 가지고 시간을 벌면서 국내적 대외적으로 어떤 중국의 위상을 고려하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히토류 수출을 제한을 하면서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히토류가 뭐 전투기라든지 잠수함에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바이든 행정 때부터 이제 그 공급망, 그 중요한 부분의 공급망을 고려할 때 핵심 광물은 꼭 들어가던 4대 어떤 주요 품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만큼 말씀해 주신 것 히토류 같은 거는 어떤 그 뭔가 제조업 분야의 반도체라고 핵심 광물 분야의 반도체라고 할 만큼 소량이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거의 중국이 한 70%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에 있어가지고 안정성, 안보가 불안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잘하는 중국도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붙었을 때 하나의 유효한 카드로 이제 히토류 수출을 갖다가 통제하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비해서 미국 행정부는 어떻게 하면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뭐 전 세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파장이 일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친 트럼프 의원이 관세 유예 발표 전에 주식을 샀다. 이거 그러면 정부 알고 한 거면 내부자 거래 아니냐 이런 또 의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마조리 텔러 그린이란 조지아주 연방 하원 의원인데 굉장히 강성이고 어떤 하원 내에 미국 우선주의의 열렬한 신봉자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재선 때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지 시간 지난 8월 9일 날 한 2만 1,000달러에서 31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매입한 품목을 보면 회사를 보면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퀄컴 핵심 기술이라든지 첨단 기술 핵심 분야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공교롭게 이제 당시에 이제 상호관세 발효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다 이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 본다면 혹시 내부 정보를 얻고서 주식을 구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받는 거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오전에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을 때 지금이 매수 적기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린 의원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샀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습니다만 따가운 눈초리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과정에서 뭐 하원 의원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이죠. 트럼프 주니어도 수천억 원 되는 돈을 주식으로 벌었다 그래요. 이것도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내부자 거래. 그리고 1기 때도 마찬가지고 2기 때도 마찬가지고 1기 때는 이방카 장녀가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이게 또 비선 아니냐 이러한 의심이 많이 들었잖아요. 이번에는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 이익이 나면은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독교 라디오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미디어 그룹의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주가가 거의 한 280%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내부자 정보가 쓰여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너무 가족 중심의 어떤 권력, 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예. 보니까 이런 폐해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구심이 들고 있고 야당의 공격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반복되면 의심 차원이 아니라 뭐 진짜 수사 차원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또 우려도 있는 것 같고요. 끝으로 대학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버드대가 트럼프 대통령에 항복하지 않겠다면서 반기를 들었다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어가지고 미국 대학가 콜롬비아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유대주의 시위, 그 팔레스타인 시위가 벌어졌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대학이 교육에 집중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기여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지 이러한 이념이라든지 논란에 대해서는 문화 같은 논쟁을 벌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 쪽에서 어떤 이념 전쟁, 문화 전쟁 측면에서 굉장히 강경한 선거 공약을 내걸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의 권리를 연방 정부가 아니라 주정부, 그다음에 그 학부모, 학생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대학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념 논쟁. 그러니까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좌파 급진주의자 이런 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연방 정부가 내세운 가이드라인 이 부분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를 고용할 것이고 누구를 갖다 입학시킬 것이고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정부와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을 갖다 대학이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미국 대학의 어떤 상징을 할 수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그 대학이 갖고 있는 독립성, 헌법상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그 항변을 하는 거고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그 하버드 대학에 지급되던 어떤 천문학적인 보조금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제 그 중단시키는 그런 강수를 더 가지고 이제 양측이 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버드대도 항복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힌 상태인데 그러면 어떤 이런 상태가 뭐 다른 대학이라든지 좀 여파가 확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하버드 대학이 갖고 있는 미국 내 상식성을 본다면 하버드 대학이 지금 저항하는 이런 부분이 다른 대학들이 이제 연방 정부의 지침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러한 가이드라인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대학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연방 정부에 대응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요. 뭐 지금 경제적 여파도 있고 그리고 대학가에도 이렇게 시끌시끌한데 트럼프 대통령 뭐 국내적으로는 지지층은 뭐 확고한 건가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은 한 35% 지지층은 변동이 없고요. 그리고 1기에 비해서 국정원의 그 지지율은 한 45%, 47% 집합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책을 시행하는데 물론 그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이제 거기 시위에 6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지층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민정은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외동포청은 이달의 재외동포에 한인 권익 향상을 위해 1,200만 달러를 기부한 재미동포 기부왕 고 홍명기 전 밝은미래재단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한상의 대부로 불리는 홍 전 이사장은 도산 안창호 선생 동상 건립을 비롯해 대한인 국민회관 복원 등 미주 독립운동 역사 보존을 지원하고 한인 차세대 교육과 장학 사업을 후원했습니다. 오늘은 계절의 시계가 다시 따뜻한 봄으로 맞춰지겠습니다.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쑥쑥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7.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이나 높고요. 앞으로 기온은 22도까지 더 올라서 야외 활동하기에 참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고 있어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 우려되니까요. 옷차림과 건강관리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펼쳐져 있고요. 대기질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양호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살펴보면 어제보다 8에서 9도가량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2도, 광주 24도, 대구는 26도까지 올라 남부지방에서는 다소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낮 동안에는 따뜻하지만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오후부터 전국 곳곳에 비구름이 확대할 전망입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